안녕하십니까. 매국노 고정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박종훈입니다. 그동안 거의 3달에 걸쳐서 매국노 고정을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에 동감한 분도 계셨고 그리고 반대한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제 뒤에 보이는 저 사진처럼 그때 그 무렵에 그 지도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구중궁궐, 대한제국의 구중궁궐에 저렇게 수없이 많은, 징그러울 정도로 많은 숫자의 일본군이 들어와서 파티를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파티에 고종이라는, 광무제라는 지도자는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3달 동안 그 고종이 어떻게 권력을 차지했고 그 권력을 어떻게 운용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나라가 어떻게 쇠잔해가고 망국으로 이끌게 됐나를 보셨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렇게 일본군이 차지했던 궁궐, 그 주인은 과연 식민시대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식민시대, 나를 빼앗긴 군주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다. 삶 또한 신선했으며 그 삶 속에서 사람들의 동정을 받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과연 그랬을까요? 오늘 매국노 고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라를 잃은 뒤 과연 고종과 그 무리들은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오늘의 제목은 왕공조입니다. 매국의 대가가 왕공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식민시대는 1910년부터 1945년, 정확하게 만 35년입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해답이 딱 3단어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국의 대가로 받은 왕공족이라는 그런 신분입니다. 왕공족은 왕족과 공족을 합친 말입니다. 왕공족입니다. 1918년 1월 13일 덕수궁 석조전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사진에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가운데 고종이 있습니다. 고종의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순종이 앉아있고 고종의 오른쪽 화면에서 왼쪽으로 영친왕이 앉아있습니다. 양쪽으로는 총독부 관리들이 앉아있고 그 뒤로 연미복을 입은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몇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친왕 왼쪽에 있는 하세가와 요시미치입니다. 조선 총독이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태왕 고종입니다. 그 옆이 이왕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옆이 의친왕 이강입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제가 번호를 붙인 이 사람들은 모두 대한제국 시대 때 최고 훈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저 뒤에 익명처럼 제가 표시해 놓은 저 얼굴 없는 저 그림자들, 저 사람들은 모두 조선 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조선 귀족, 고종과 순종, 그리고 이강, 이은, 이 사람들은 왕공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날은 1918년 1월 13일입니다. 그때 영친왕 이은이 도쿄에 있다가 돌아왔었습니다. 돌아와서 이 석조전에서 아침을 먹고 이 겨울날에 찍은 사진이죠. 1918년이면 나라가 망하고 사라지고 8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1월이니까 7년 반 정도 세월이 지났군요. 그때 찍은 사진이고 이때는 덕수궁이 대한제국의 황궁인 경궁이 아니라 퇴임한 선왕이 살고 있는 덕수궁으로 이름이 변경된 다음이었습니다. 일단 조선 귀족이 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귀족은 나라를 일본으로 합병시키는데 공헌을 한 사람들 76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때 조선 총독부와 일본 천황 황실은 법을 통해서 이 병합에 기여한 사람들, 조선인들을 조선 귀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자귀를 주고 은사금을 주었습니다. 후작, 자작, 백작, 남작 이런 사람들이죠. 모두 76명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실권자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노론이었고 황족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제1호 귀족 자기를 받은 사람이 바로 박영료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왕공족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저기 덕수궁 석주전 앞에서 영친왕을 환영하는 오찬에 참석한 뒤 저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대한제국 말기에 권력을 책임지고 있었다면, 나라를 책임지고 있었다면 이 조선 귀족 자기를 당연히 거부를 했어야겠죠.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자귀, 훈장, 싫어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이 사람들 몇몇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귀족 자귀를 받았습니다. 그 자귀를 받던 풍경, 그 풍경이 이렇게 신문에 남아 있습니다. 1910년 10월 8일 매일신부 이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 친위부 장관 이병무 씨가 구한국 육군부장 정장을 입고 총독부에 올랐다. 금빛 광채를 사방에 떨치며 의기양양하게 1등으로 현관의 마차를 옆으로 대고 정일품 보국 민영소와 전 탁지부 대신 고영희와 이재환, 윤태경, 전 내부 대신 박재순과 이재극과 전 법부 대신 이하영 씨 등이 앞뒤를 다투면서 허겁지겁 총독부 관저로 달려왔다. 이어서 전 총리 대신 이완용과 전 농상공부 대신 조중훈과 전 내각 서기관장 한창수 씨 등, 전 탁지부 대신 임선중과 전 학부 대신 이재공과 전 시종원경 윤덕영과 전 국내부 대신 민병석 씨 등이 당도했다. 얼굴에 번뜩이는 희열은 일장 가관이었다. 총독부에서 나라를 없애고 나서 2달 뒤에 이 조선 귀족들에게 자귀를 주는데 그 자귀 수여식 그리고 은사금 수여식에 저렇게 대한제국의 정장을 입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골룡포를 입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얼굴에 번뜩이는 희열이 일장가관이었다라고 당시 매일신보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를 만국으로 이끈 주범들입니다. 주범이라서 조선 귀족이라는 제도까지 굳이 만들어서 돈을 주고 명예를 준 거죠. 신분을 주고. 그렇다면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고종과 순종, 그리고 영친왕을 위시한 그 왕족들, 황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황족들을 왕공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왕공족은 일본에 있는 황족과 일본에 있는 화족, 귀족들과 유사하게 조선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의 신분과 재산을 보장해 준 제도입니다. 왕족이 있고 공족이 있습니다. 나라가 전쟁으로 파탄에 돼서 접수한 게 아니라 도장 하나 찍어서 전투 한번 치르지 않고 넘겨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우를 해준 겁니다. 나라를 비단 보자기에 싸서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 갖다 바친 대가를 준 게 바로 왕공족입니다. 나라가 사라지던 그 당시에 현직 황제였던 순종의 직계들을 왕족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반계 친척들을 공족이라고 분류했습니다. 이들을 왕족, 공족이라고 그러고 합쳐서 왕공족이라고 부릅니다. 왕족에는 주요 왕족에는 고종이 있습니다. 황제 아버지죠. 그리고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동생인 영친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혜옹주, 나라가 사라지고 나서 낳은 덕혜옹주가 있습니다. 공족에는 고종의 형인 흥친왕, 그리고 순종의 동생인 의친왕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모두 24명입니다.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4명입니다. 혹자에 따라서 29명까지 늘려잡기도 합니다. 이 24명에게 재산과 신분과 안녕을 보장해 준 겁니다. 24명에게 해마다 세비가 현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1920년까지는 150만 행, 1947년까지 45년이 아닙니다. 47년까지 180만 행이 이 24명한테 현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당시 1911년부터 13년 사이 그 회계 연도에 총독부의 세출 예산이 5,046만 행, 5,050만 행이었습니다. 24명한테 나라로 친다면은 한 나라 예산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이 24명한테 지급이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산이 있었고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이 24명의 재산은 1930년도 총독부 자료에 따르면 이 왕가의 재산은 유가증권이 60만 7,778행, 부동산이 772만 6,091행어치가 있었던 거죠. 한 가문으로 치면은 그 당시 총독부 체제하 일제시대, 식민시대 때 한 가문으로서는 최고 갑부였습니다. 이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왕직이라는 왕공족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청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걸 이 왕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왕공족들의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뀝니다. 고종은 덕수궁에 살던 상왕이기 때문에 덕수궁의 이태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게 도쿠지노미야 이태왕입니다. 그리고 현직 황제로서 퇴임했던 순종은 창덕궁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덕궁의 이왕, 즉 쇼토쿠노미야 이왕이라고 불렸습니다. 도쿠지노미야 이태왕과 쇼토쿠노미야 이왕이 일제시대, 식민시대 35년 내내 고종과 순종이 가지고 있던 공식 명칭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식 신분은 조선 왕족이고 조선 공족이었습니다. 재산은 해마다 180만 원씩 늘어났었고 현금이, 증권은 60만 원치가 있었으며 부동산은 700만 원치가 넘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매국의 대가입니다. 조선 귀족이 나라를 바치면서 받은 돈들이 몇십만 단위, 많아야 10만행, 20만행, 30만행 단위였습니다. 액수로 친다면 제1의 매국노는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보장이 되고 재산이 보장이 되고 이 재산을 관리해주는 별도의 법인이 따로 있었고 매국노죠. 그래서 그 왕공족들과 조선 귀족과 총독부의 관리들이 어느 날 나라가 망하고 7년 반 뒤 저렇게 도쿠지노미야에서 도쿠지노미야 이태왕과 쇼토쿠노미야 이왕과 나머지 공족들과 식민본국 일본에서 잠시 귀국했던 명친왕을 맞이하여 저렇게 아침을 먹고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순종, 쇼토쿠노미야의 일상은 이랬습니다. 옥돌장, 즉 당구장에 나가서 공을 치시는데 극히 재미를 붙였다. 여관들을 함께 하신다. 자기 밑에 있는 여자 궁녀들과 함께 당구를 친답니다. 여름에는 서늘한 때에 석조전에 앉아서 청량한 바람을 몸에 받으시며 내인들을 데리고 이야기도 시키고 유성기 소리도 즐거워하신다더라. 제가 1913년 8월 29일 매일신보에 실린 기록입니다. 조선 귀족들이 은사금과 자기를 받을 때 난리 법석을 치던 그 풍경을 전한 신문도 매일신보였습니다. 그 신문, 비록 총독부의 관할이 돼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팩트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저렇게 옛 황제께서 당구를 즐겨치고 여자들과 여름에는 석조전에서 바람을 쐬면서 나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그 야외에 유성기를 틀어놓고 음악을 즐겼답니다. 그렇게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식민시대 옛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일상을 분석을 하고 사료를 꼼꼼히 본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조선 왕공족은 일본 황실의 책봉을 받은 후 그 일원이 되어 왕실 일가의 안위만을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식민 조선 백성의 자기의 옛 백성의 일상과 전혀 무관한 일본 황실의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게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풍경들이었습니다. 그게 매국의 대가였죠. 1919년 9월 14일입니다. 3.1운동이 벌어지고 6달 뒤 중국의 양계초라는 양치차오라는 중국의 석학이 조선의 망국을 쓴 글이 있습니다. 여러 글을 썼는데 그중에 조선 멸망의 원인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소동파가 말하기를 육국을 멸한 것은 육국이지 진나라가 아니며 진나라를 멸한 것은 진나라 스스로이지 천하가 아니라고 하였다. 일본의 별의별 국리를 다해 남의 나라를 도모한 것만이 문제이겠는가? 일본이 정의를 길러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할 수는 있는 실력을 가진 것만이 문제였겠는가? 조선 사람들은 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린 게 기억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매참 황현이 맹자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는 나라가 스스로를 친 다음에 남이 치는 것이다. 슬프도다. 한 해에 180만 행씩 받으면서 희희낙낙하고 유유자적하게 당구를 즐기며 여자들과 논일던 그 황제 집단의 풍경을 보면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를 갖다 바친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식민지로 변한 겁니다. 굳이 돈으로 따지자면 그 나라 갖다 바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선 귀족들이 그랬고 그 조선 귀족들을 손을 빌려서 나라를 갖다 바친 왕족과 공족들이 그랬습니다. 대한제국은 나라를 스스로 친 다음에 남의 나라로 하여금 치도록 적극적으로 방조를 했던 것이죠. 그게 왕공족들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일 이 사람들이 만국의 군주로서 독립과 부활을 꿈꿨다면 저런 행동과 저런 재산과 저런 재산을 관리하는 관청 그리고 저런 신분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심한 이야기들이 더 나옵니다. 이제 그리하여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죽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도쿠즈노미야 이태왕이 죽습니다. 아직 복벽주의자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고종 및 옛날 지도자들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을 때입니다. 이것을 기회로 많은 민족운동가들이 비폭력을 내건 독립운동을 꿈꾸죠. 그게 3.1운동입니다. 2달 뒤, 그러니까 한 달 보름 정도 뒤에 3.1운동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에 자극을 받은 액티비스트들이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만듭니다. 정확하게 이때 4월 11일 바로 이날로 봉건제와는 조선의 백성들은 완전히 이별을 하고 공화국을 설립하기 위해서 행동들이 나옵니다. 아이러니죠. 모든 권한을 황제 스스로에게 몰아넣었던 극도의 봉건주의 및 절대주의자 고종이 죽고 나서 그것을 계기로 봉건제와 결별하고 식민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렇게 공화파들이 공식적으로 임시정부를 설립을 한 겁니다. 이 임시정부가 어떤 활동을 했으며 그리고 그 활동이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1919년 4월 11일 조선은 공식적으로 전제정과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35년 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됩니다. 왕공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1매국노인 왕공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제도에 의해서 지지받고 형성됐던 그런 제도입니다. 당연히 일본이 1945년에 태평양 전쟁 때 항복을 했고 이와 동시에 조선도 해방을 맞았으니 왕공족들도 당연히 없어져야겠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1947년 5월 17일입니다. 일본이 제국주의와 결별한 새로운 평화헌법을 만듭니다. 그때까지 일본 내에서도 국내에서도 신분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귀족이 유지가 되어 있었죠. 그때 조선의 귀족들, 조선 귀족과 조선 왕족과 공족 신분도 그때까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헌법이 공포가 되면서 그제서야 조선의 왕족과 공족 또한 신분이 폐지가 되죠. 조선 백성이 해방되고 근 2년 뒤까지 왕족과 공족이 일본으로부터 세비를 받고 재산을 관리받는 그런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식민시대로 이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식민시대 때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식민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뒤 2년 뒤까지 그 재산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불우하고 가련하고 의지 가득한
옛 황실의 사람들이 식민시대를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심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을 지원했겠지. 나름대로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이 식민시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 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상상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그들은 일본 황실이 지원해주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왕족과 공족으로 일본 천황과의 일원으로서 잘 살았던 겁니다. 열받지만 그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조직이라는 거는, 국가라는 조직은 목적이 국민의 행복이었겠죠. 그걸 그 옛날 사람들은 위민이라 그러기도 했고 애민이라 그러기도 했습니다. 이 위민과 애민을 위해서는 나라를 살찌워야 되고 군사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의, 국민의 생명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10회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고종이라는 지도자와 그 무리들의 행동에는 이 부국과 강병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종 정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서 백성을 학살했습니다. 애민이 아니죠. 1894년 동학전쟁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명 잡세로 백성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의 재산을 강탈해버린 거죠. 국가 자원을 팔아서 금고를 채웠습니다. 지하에 갇혀있던 금, 은, 보화를 모두 열강에게 넘겨버리고 각종 철도 부설권을 또 열강에게 넘겨버렸습니다. 혁신을 거부하고 개혁 세력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갑신정변 때 급진파 개화 세력들이 모두 몰살을 당했고 아관 파천 직후 온공 개화파들이 모두 길거리에서 척살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뇌물을 받고 나라를 외국 일본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 고종 정권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 고종 정권을 유지시켰던 구심점, 스스로 황제가 되고자 했던 고종입니다. 그리고 그가 식민시대 때 했던 행동은 180만 행짜리 세비를 해마다 받고,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인 순종에 의해서, 그리고 그 친인척에 의해서 해방된 이후까지 그 세비와 재산을, 그리고 신분을 그들을 유지한 것, 그게 바로 그 매국의 대가였습니다. 모든 끝의 원인은 시작이었습니다. 식민지가 되기 46년 전 정권을 차지했던, 왕이 됐던 소년이 어느덧 자라서 자기의 권력을 챙기고 그 권력을 매국의 방향으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만 놈을 높이 뜨고 조금만 마음을 줄였다면, 탐욕을 줄였다면, 그리고 시스템에게, 제도에게 자기 권력을 조금만 나눠줬다면 망국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과 탐심과 그 무질서한 무능함을 끝까지 유지시켰거나 혹은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망국으로 귀결이 되고 만 겁니다. 1864년 양력 1월 6일에 고종이 나이 만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그의 아들 2대 황제 순종이 나라의 병합을 제거해주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8월 22일에 맺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훈장파리 그리고 각종 빚잔치를 다 끝낸 이후인 8월 29일에야 이 조약을 발표를 하죠.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그게 고종입니다. 그 판 대가가 오늘 보셨던 것처럼 왕족과 공족이라는 신분이고, 신분에 부속하는 재산 보장이고, 재산을 보장할 수 있는 관청의 설립이며, 누구보다도 호의호식하는, 소위 말하는 을사오족보다 더 호의호식했던 그 일상생활의 향수였습니다. 그것도 조선이 해방이 되고 2년 뒤까지요. 이게 매국노 고종의 실체고 매국 정권, 고종 정권의 실체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2달 반이죠. 2달 반 동안 참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말씀들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처음 들어본 사실들일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도 굉장히 경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 책을 써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도 같은 말씀을 육성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 때 현재를 분석할 수 있고, 현재를 분석할 수 있을 때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작,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바로 이 근대사에 대한 분석입니다. 근대사의 주역, 근대사를 이끌었던 그 지도자들, 그 권력자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 권력자의 그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고종이 앉아 있습니다. 그 고종에 대해서 이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로 내국노 고종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맺기로 합니다. 더 나은 이야기, 되도록이면 더 기분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